역사 문제, 문재인 정권에서 과열, 징용 노동자상 일본 대사관 앞 설치 계획도, 일제강점기 징용 노동자상이 한국에 세워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본 언론의 제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 소녀상에 이은 징용 노동자상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에서부터 이런저런 구실로 일본에서 또 돈을 받아가려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다 끝난 문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불편한 기색은 역력합니다. この民間人徴用工問題を含む日本と韓国との間の財産請求権の問題は完全にそして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の問題であります。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인들이 소녀상 문제로 여전히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또다시 징용 노동자상이 등장한 것에 감정적인 반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나 언론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속내에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내 소송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징용 노동자상을 통해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일본 기업들에게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깊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에서 팀장급으로 일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원회는 지난 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 조작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팀장급 30명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오후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 내역과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담긴 적폐청산 TF 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른바 SNS 장악 문건 등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보고한 인터넷 활동 관련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검사들을 중심으로 특별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일인 오는 30일 이전에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패배 책임이 훨씬 더 큰 안 후보께서 차지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을 때 그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첫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선에서 진 후보가 100일도 안 돼 전당대회에 출마한 게 명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안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지기 위해 나왔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그냥 이렇게 뒤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하지만 공격은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론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우리 안 후보께서 인재 영입 1호라고 하셨던 이준서 전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영입 아닙니까? 안 후보는 제보 조작 사건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토론에서 안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최소 4차례 예정된 TV 토론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 사실은 거의 처음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이. 처음이죠. 네. 언론에서 정말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고 명정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저번에 화물칸에서 발견된 그 정강이 뼈? 이게 허다윤 양의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화물칸 수색을 정밀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직도 제가 봤을 때 화물칸은 뻘이네, 짐이네, 차량이네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공간이 가장 지금 수색하기가 가장 힘든 곳 중에 하나겠죠. 왜 수색을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해경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네,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왜 막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유병헌 회장의 시신 신고했던 사람 있죠. 그 신고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그 지급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에 법원이 유병헌님을 알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네요, 이게. 정말 황당한 게요. 이거는 우리가 지명수배범 유병헌이라는 사람을 빼놓고요. 지명수배 전단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살인자야.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싸움이 나서 저 사람을 신고했어. 누가 누굴 때려서 때린 사람을 가해자를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자였어. 그런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다 그런 케이스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보상금 지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배범을 그 수배범인지 모르고 잡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인지 밝혀진 경우 그러면 경찰도 1계급 특진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은 유독 이렇게 법원까지 나서서 안 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되게 유치한 추론은 유병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간단하다. 그러면 맞는데. 밖으로 내놓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유병헌 아닌데 왜 돈을 주니 아깝게.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상식적이진 않죠. 경찰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이유가 됐건 주기 싫은 거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 패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사실 뭐 지어적 지열인 거고 당시 세월호에서 노트북이 발견되던 날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관성에 의심되는 비밀 보고서가 발견됐고 발표하기로 한 그날 유병헌 아들 유대균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정편이나 이런 언론들은 유대균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사실 유대균이 무슨 죄가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잘 둔 죄. 5시 기자회견하는 그 시간에 유대균이 잡혔다는 거. 압송하는 장면이 생방송되고 있고 세월호에서 발견한 노트북이 국정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발표는 묻힙니다. 그런 날이었다. 이런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예, 그게 더 중요하죠. 유대균 체포 과정도 우리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게 도피 생활을 했고 상식적이지 않게 그거를 잡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여자 같이 잡혔던 여자분들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영상에 보여서 그게 좀 이상했는데 너무 이렇게 타이밍이 참 잘 맞았죠. 그 후로 유대균은 실형을 살았나요? 살고 나왔어요. 네. 살고 나왔는데 그게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뭐 재산을 압류를 한다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이제 유병헌이고 얘는 이제 유병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문을 한번 보니 그냥 그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세월호랑 아주 무관하게 무슨 업무상 횡령, 뭐 배임 이런 걸로 걸어요. 네. 그 다음에 실형 살게 만드는데 이제 확실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그걸 컨트롤하는 세력이 일단 유병헌 악인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유병헌 추적 드라마를 만들고 세월호 사건의 진짜 핵심들은 다 비켜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좀 전에 나왔던 시신 발견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실 그런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된 건 키나 뭘나 봐도 유병헌일 수 없다. 경찰이나 권력 핵심부에서는 그걸 밝히지 못하지만 유병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저는 짜고 신고를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그때 의심을 잠깐 했었었는데 소송을 한 거 보니까 짜신 건 아니신가 봐요, 이분이. 아. 그것까지도 짜지 않았을까? 저 짜고 유병헌이라고 신고를 한 거 아닐까 좀 그 생각했었는데. 짜고 했는데 틀어졌나? 돈을 안 주니까 승질나서 틀어졌나? 소송을 했는데 졌다. 아니면 소송해서 지는 것까지 짰다. 어디까지가 맞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 정말 화가 나네. 이게 만약에 범국민적으로요. JTBC 일부가 그런 걸 보도하지 않고 전 언론들이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의인 것처럼 보이는 노트북이 나왔다. 그 당시 그 분위기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안 그래도 국정원이 의심을 예를 들어서 세월호 침몰이 원인이 뭐 대선을 묻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15일날 왜 남재준 국정원장이 서울시 간첩 조작에 얘가 걸려서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게 막 대대적으로 컸었는데 세월호가 그 다음날 침몰을 하는 바람에 국정원이 묻혔어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저것 이슈가 참 많았죠. 그때 당시에 부정대선하고 뭐 국정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걸 좀 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국정원 고개 노트북이 나온 거나 아니면 그 CCTV가 제대로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 예, 그 좀 밝히라는 여론이 좀 더 셌겠죠. 그리고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도 뭐 세월호 연관성을 찾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쪽에 어떤 실무적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은 사실 국가적 파장을 고려해가지고 덮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칼기 폭파 사건이에요. 아, 네. 민주정권이 들어섰지만 당시에 이종찬 국정원장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선 전에는 국정원, 당시 국정원이 아니죠. 그때는 안기부의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했다가 막상 국정원장 되니까 위험해 덮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국정원이 단 한 번도 개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개혁을 하려고 하셨다가 그냥 묻었어요. 이름만 그냥 바꾸셨죠. 근데 국정원처럼 계속 끊임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집단은 TF를 만들어서 살짝살짝 이렇게 모양을 바꿀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훅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역사에 남겨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권력에 열심히 충성을 하면 이런 일을 당하니 너희들 뒤에 이런 일을 하면 너희들 뒤에 더 이상 봐줄 사람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뭐 권력이 바뀌어서 예, 충성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TF 만들어서 적당히 묻을 거 묻고 100% 공개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집단들은 이렇게 살짝살짝 건드려주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건 개혁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뭐 인사조치 정도? 예. 강력한 처벌이죠. 네. 중형. 예. 만약에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에 관련돼 있는 어떤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서 사실 국정원은 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보다요. 저는 더 강력히 처벌받아야 될 것이 정치에 개입해서 뭐 대선을 변질시켰다 이런 것보다 더 자기들의 이익 사업을 해서 그게 불법적인 게 동원됐고 그 사이에 뭔가 인명 손실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당사자들은 저는 사형에 준하는 그런 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정치권에 줄대는 것도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지역마다 가면은 국정원이 있습니다. 지부 이런 걸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이권 사회에도 개입하고요. 간혹 그런 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부산의 LCT 비리에도 국정원 직원 등장하고 막 그래요. 그런 방식이 현재 국정원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세월호 사건과 국정원 뗄래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대균 체포, 유병헌 추적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국정원과 상당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또 언딘 이야기를 열심히 했거든요. 네. 편집하면서도 열받고요. 들으셨던 분 중에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DM을 보냈다는 분도 있습니다. 꼭 들어야 된다고. 그런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종편은 단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사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 먼저 뭐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야기할 때 또는 모든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첫 번째,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득을 얻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저는 이제 세월호 사건의 진상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의 무능론을 넘어서가지고 언딘과 국정원이 핵심에 있다라고 봐요. 그전에는 해경과 국정원이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 보면 언딘과 국정원이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일단 밝혀봐야 물론 알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디는 뭐 수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고 잘 빠져나갔죠. 해경 뭐 넘버2까지 구속되는 상황에서 언디는 그냥 참고인 진술 받고 그냥 끝났어요. 예, 그래서 그 풍문은 뭐 검찰이 이제 뒤늦게 이제 해경 수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언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김윤상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먼저 뉴스에 나왔대요. 언딘 사무실 이제 압수수색 할 거라고 이제 그
그 황교안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 김윤석 사장이 그랬대네요. 아니 뉴스에 나와서 온다는 거 아는데 내비두겠냐고. 그런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가끔씩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에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 예정. 예. 그걸 누가 그냥 당해. 예, 유병원 추적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 어디 이제 할 거다라고 이제 미리 광고를 했지요. 그랬죠. 뉴스를 예.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갔는데 아무것도 이제 얻은 게 없었다라는 이제 뒷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밝혀는 어떻게 될 건지 얘가 뭐 그 세월호 참사에서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일단은 좀 떠나서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수사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수사라도. 언딘을 위해서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켰다라고까지는 이야기 뭐 아직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언딘의 존재 때문에 사실 골든타임 다 놓치고 에어포켓 있던 거 다 놓치고 결국에는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원인은 분명히 언딘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건 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오고 갔던 내용들을 보면 시신 한 구당 얼마씩 받기로 되어 있는 그 계약과 그리고 실제로 언딘은 사람을 구조하러 간 업체도 아니었고 네. 시신을 건지러 간 업체였는데 그 언딘이 사고 현장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잠수 한번 거의 못 해본 상태로 네. 세월호의 승객들을 죽여갔다는 거예요. 네. 이건 확실히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처음에 그 사건 났을 때 무슨 보험 사기네 뭐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보험금 받지도 못했어요. 네. 결국은 가장 이득을 본 자는 언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 오늘 방송해 주실 내용이 뭡니까? 네, 그 언딘 군안 청구 비용 상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것도 뭐 혈압이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군안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첫 시간에 언딘 이제 군안 비용 첫 시간에 해상 크레인이 왔다가 그냥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해상 크레인 말고 또 왔다가 그냥 간 게 있잖아요. 예인선. 이제 그 예인선이 그 세월호 침몰 초기에 4척이 이제 동원이 됐어요. 목포의 경비군함계에서 동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하고 이제 그 목포서장이 수심이 이제 낮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제 구조 활동을 하려고 뒤늦게 침몰 현장에 도착한 이제 목포서장이 예인선 빨리 오도록 막 독촉을 하는 녹취록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인선이 막 이제 한 척이 도착을 해서 그때 이제 당시가 김석균이 삼천구함이 있었을 때고 목포소장 김문홍이 침몰 현장에 있었을 때인데 예인선이 도착해서 이제 그 예인선을 세월호에 묶어서 낮은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해경청장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조치를 좀 허락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갑자기 김석균이 예인선 선장을 삼천구함으로 보내라라고 지시를 하고 그래서 삼천구함으로 보내죠. 그래 결국은 그 낮은 곳으로 뭐 이동시키려는 작업은 전혀 안 됐고 예인선 4척이 대기만 하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예, 그러니까 왜 김석균이 예인선 선장을 불러서 뭐라고 했는지, 왜 낮은 곳을 수심으로 이동을 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예, 아직 뭐 밝혀진 거는 없고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광덕호, 국제3호, 정승5호, 지성호라는 4척의 예인선이 왔고요. 여기 이제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광덕호 같은 경우에는 1억 5,950만 원. 예, 군안 비용이 지급이 됐고 국제3호 같은 경우에는 16일부터 20날까지 해서 5,8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정승 5호는 16일부터 20일까지 있어서 9,500만 원 그리고 지성호는 16일부터 20일까지 해서 8,400만 원 해서 총 3억 9,600만 원 정도의 군안 비용이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불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대기만 시키다가 돌려보내서 이제 요 또 피 같은 세금이 들었습니다. 예, 왜 그냥 대기만 시켰다가 보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인선 전에 이제 첫 시간에 그 언딘 3호라는 예인선이 왜 일당 120만 원에서 뭐 1억 400만 원 정도 이제 그 군안 비용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딘에서 이 예인선 말고 2척을 더 써요. 예, 이게 2척을 더 쓴 게 어떤 것 때문에 썼냐면 그 고성에 있는 천혜지해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고 이제 그 침몰 현장으로 오는데 끌고 오는 예인선을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선 그 37 신흥호라는 예인선이 있는데 이거를 88일 사용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일단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총 그냥 청구 금액만 여기에 이제 청구 금액 안에는 선원수당 유류비 포함해서 1억 8,300만 원. 88일 동안 사용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청구를 한 게 있고요.
근데 문제는 리베로가 그 진소식을 했을 당시에 공정률이 한 7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추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근데 이제 갑자기 세월호가 이제 침몰하고 나서 급하게 5일 동안 열심히 더 이제 작업을 해서 한 18% 정도 더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세월호 그 침몰 현장으로 출동했을 당시에 93% 정도 공정률이 된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오다가 고장이 나요. 얘가 발전기 이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천혜지 조선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 고장 난 데까지 또 가서 또 수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근데 제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경이 계속 독촉을 해요. 문자로 언제 오시냐고 계속 빨리 와야 된다고 가족들이 왜냐하면 빨리 이제 뭐 바지선을 설치를 하라고 하니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 김윤상이 바지선 예인선 한 척으로는 속도가 나지 않아서 예인선을 또 한 척을 불러요. 그래서 33호 신흥호라는 예인선을 한 척을 더 부르죠. 그래서 요 예인선 6일 사용했다고 해서 198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예, 그래서 총 예인선으로 해서 군안 비용 신청한 게 3억 500만 원을 신청을 했죠.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드릴 필요가 없는 우리 세금이죠. 예, 바지선이 있었으니까 주위에. 그래서 그 최상한 차장의 그 서면 진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는 세월호 침몰 당일과 달리 4월 22일은 리베로를 투입할 시급성이 없다고 보는 듯하나 당시 리베로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예. 근데 리베로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고 바지선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예. 근데 그러네, 진짜. 예, 바지선 투입이 시급했지 리베로는 시급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든 간에. 예, 얘는 무조건 리베로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리베로를 투입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었고 리베로는 그 가능성에서 다른 바지선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는 배였다고. 예, 특히 4월 20날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이제 그 생존해서 구해지는 사람이 없으니 왜 그 진도에서 청와대로 가시겠다고 해서 진도대교 넘으셨던 일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총리가 빨리 이제 그 구조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질책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효과적인 구조 작업을 위해서 한시빨리 현장에 투입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술서에서. 이 말은 가족분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예, 총리가 질책을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리베로 바지선만 투입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그 김윤상이 오는 동안에 이제 그 문자를 주고받은 게 김 사장에게 그 문자를 주고받은 그 행위에 대해서 김 사장에게 최대한 빨리 올 것을 재촉했고 언딘 김 사장은 최대한 빨리 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도착 후 세팅 시간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빨리 구조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라고 진술서에 썼는데 이건 뭐 저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나요? 세팅 시간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빨리 구조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기든 빨리 구조 활동을 위해서 빨리 동원하려고 노력을 했고 김윤상도 구조 활동을 빨리 하려고 바지선을 빨리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근데 예, 이렇게 예, 어이없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피해자는 언딘 김윤선 사장의 일방적인 자랑 말만 들은 상태일 뿐이고 그 바지선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죠, 당연히. 본 사실도 없고 기타 객관적인 재원에 관한 자료도 없었어요, 최상한한테. 그래서 김윤상의 잠수 전문 바지선이라는 말만 듣고 이와 같이 무조건 청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부 방침으로 동원 결정을 하고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최상한이 현장 지휘부나 전문가들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철수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리베로를 불렀는데 아니다 싶으면 보내겠죠. 그거죠. 네. 그러면서 당시 워낙 긴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에 바지 2개를 비교 분석하거나 그럴 경험이 없었대요. 그래서 잠수 전문 바지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을 얘기를 하면서 감압 챔버라든지 잠수 장비, 예를 들면 컴프레셔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훅가 장비나 CCTV 장착 헬멧, 침선 위에 바지선을 정확히 가져다 이제 놔야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어서 필요한 위치에 정확히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게 이제 디지피스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언딘 리베로가 성능을 발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수행이 됐다는
얘기죠. 침몰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능이 있어서 가져왔던 거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서면 진술서에서도 계속 그렇게 써놔요. 리베로는 뭐 위성 GDPS, 고효율의 윈치 등, 윈치 저번 시간에 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윈치 등 최신 장비를 이용해서 강조류에도 침몰선과 바지선 간의 이동 오차가 1m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 잠수사가 수심이 깊지만 하잠줄을 잡고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표면 공급식 잠수 장비 훅과 다이빙 풀페이스, CCTV 장착 헬멧 장비는 넓은 객실을 수색할 때 이중 수색 방지로 잠수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라고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수색 방지로 잠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수색한 열심히 수색해서 클리어한 객실에서 시신 계속 나왔죠. 지금 현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저희가 수색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발견했던 황지연 양도 한 10번인가 수색했다 그랬어요. 그 지역을. 그리고 이제 클리어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중 수색 방지를 위해서 작업이 효율적이었다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GDPS도 어차피 포함, 윈치 내용만 빼면 이거 보령호랑 기능이 똑같아요. 이거 뭐 모르시는 분은 와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구나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진술서상에 이제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상화는 리베로를 동원 결정을 할 당시 리베로 재원을 알지 못했어요. 이 뭐 GDPS 뭐 챔버 이거는 나중에 알았던 거고요. 그냥 김윤상 얘기만 듣고 그냥 동원을 한 거예요. 얘가 뭐 기능이 좋아서 동원한 게 아니고. 예. 실제로 이제 다른 진술에 보면 나와요. 자기는 몰랐다고. 그냥 동원한 거죠. 김윤상 배라서. 예. 그래서 얘기해요. 뭐 이렇게 다른 뭐 보령호가 그러니까 보령호나 리베로호나 바지선은 위에 있는 뭐 챔버나 이런 기능이 아니고 고정 능력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앵커를 박았을 때 얼마나 고정이 되느냐. 근데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진술 얘기 드렸지만 리베로보다 보령호가 더 고정이 잘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보령호가 더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은 리베로 빼고 보령호를 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최상환이 그래요. 당시에는 보령호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심도 없었다고. 네, 관심도 없었다고 하면서 깜짝 놀래요. 누가 보령호가 뛰어나다고 하냐면서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희는 지금도 리베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로 본청 수색 내적 과장의 재판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봐도 다른 바지는 확인을 안 해봤다고. 그냥 리베로만 그냥 붙잡고 했었던 거죠. 다른 바지는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해경은 리베로 이제 그 지휘부가 가져오기로 못을 딱 박았고 그 밑에 부하들은 뭐 해양항만청이나 해수부나 열심히 이제 리베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논의하고 이제 그거를 했다는 거죠. 다른 바지선은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서 유능한 바지선인지도 모르고 동원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해경에서 작성한 문서 중에서 언딘사 다이빙 바지 참고 자료라는 이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리베로가 우수해서 우리가 불렀다라는 뭐 그런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세부 장비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혼합기체 시스템 이라고 해서 통제실 컨테이너에 이제 잠수사에게 호흡 매체를 공급. 잠수사와 감독관 간의 통신 및 공기 두절 같은 긴급 상황 시 호흡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헬멧. 그 기존에 슈퍼라이프 17 기능이 있었나 봐요. 그런 헬멧보다 더 진보된 잠수 헬멧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혼합 기체 잠수에서 사용하고 산업 잠수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헬멧이고, 그다음에 그 맥스 가스 판넬이라고 해서 이게 가스 혼합기예요. 3인용 혼합 기체로 해서 잠수하다한테 이제 그 혼합 기체를 이제 복합으로 섞어서 그 공기를 지원을 하고 깊은 잠수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체류 시간을 더 이제 길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 기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챔버라고 해서 4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 그리고 몸속에 질소를 배출할 수 있는 요게 이제 그 2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고압 압축기. 여기 이제 자연 상태 인간이 호흡하는 공기를 말 그대로 공기 압축기예요. 이제 이게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기 압축기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공기통, 그리고 기타 장구로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수 수색 시 호흡 기체, 그러니까 강화 호수, 수심 확인 호수, 통신 케이블, 여기 들어있는 움베리컬
그 표면 공급식 위에 이제 꽂았던 호스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거. 그 군안 비용으로 구입했다는. 예, 요거가 리베로의 기능에 있다고 좀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LARDRS라고 해서 제가 그 잠수 이동 시스템 3억 주고 구입했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리베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비랑 그 군안 이제 혹시 또 구입한 게 없나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해경이 뛰어나다고 말한 리베로 장비에 대해서 이제 그 통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기본적으로 표면 공급식 잠수 장비를 다루는 바지선 위에서는 뭐 어느 회사든 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얘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요거 통실 컨테이너에 대해서 사용료를 청구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계실 사용료라고 해서 그 4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83일을 사용했는데 얘가 일단가가 121만 4천 원이라네요. 그래서 총 청구 금액이 1억 70만 원 정도에 청구를 했고요. 근데 방금 얘가 그 뭐 고압 압축기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네 그 바지선 위에. 근데 이 공기 압축기를 임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임차 비용이 1,540만 원. 요거 이제 그 군안 비용으로 냈고요. 그러니까 공기 압축기가 얘네는 원래 없었죠. 여기는 이제 원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적어놨으나 요거 이제 임차했고요. 그다음에 GDPS 같은 경우 이게 너무 웃긴 게 우리 지금까지 계속 그 리베로가 해경이 계속 자랑했던 거거든요. 위치를 제대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근데 이거 쭉 자료를 보는데 이거 외주에서 빌려왔어요. GDPS. 그래서 바지선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앵커 핸들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외주명이 지오테크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빌려왔으니까 이거 리베로에 없던 거예요. GDPS 없는 거예요. 이걸 빌려왔고요. 빌려와서 투입 일자가 4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83일 해서 일단가가 이게 320만 원이라네요. 그래서 총 청구 금액이 2억 6,550만 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GDPS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지선의 위치 잡아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침몰했던 침몰선 위에 정확히 위치를 고정을 해야 잠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타고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으니.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를 이제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해군 함정들이 그때 있었어요. 침몰 현장에. 굳이 이 GDPS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위치, 그러니까는 스캔할 수 있는, 소나 쏴서 스캔할 수 있는 것도 다 배들이 근처에 있었어요. 큰 대형 선박이 아니더라도 GDPS 필요 없었는데 이거를 굳이 빌려서 일단가 3억 20만 원으로 우리 세금이 또 2억 6,500만 원이 또 지급이 됐어요. 이거 리베로에 없는 거였는데 빌려온 거죠. 이것도 뻥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없었던 기능이고 챔버 2대 이용했다고 했는데 리베로 위에 챔버가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언딘 거, 하나는 해군 거, 하나는 유성 개발에서 빌려온 거.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근데 요걸 이제 그 2개 유성 개발에서 이제 까지 해서 2개를 신청했어요. 해군 거는 신청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5,770만 원. 83일 이용했다고 해서 요거를 이제 그 군안 비용으로 청구를 했고 챔버 운송료 뭐 실어 왔으니까 운송을 했겠죠. 요것도 22만 원 또 별도로 또 꼼꼼하게 청구를 했어요. 근데 요거 이제 그 챔버를 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분한테 좀 그 진술을 받았어요, 검찰이. 그래서 그러니까 챔버가 하루 임대료가 보통 얼마 정도 하냐고. 그러니까 하루 임대는 하지 않고 월 단위로 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리고 이제 연 단위로 하면 매월 2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한다네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5에서 7인용이라고. 근데 지금 그 언딘이 지금 말한 그 챔버는 4인용이에요. 5에서 7인용 정도 하는 게, 제작을 하게 되면은 1억 5천에서 6천만 원 선이고, 그 한 달 정도 이제 그 임대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언딘이 쓰는 것보다 더 큰 챔버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임대료가 500만 원이래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한 83일 정도 썼죠. 한 3달 썼어요. 예, 1억 5,700만 원을 신청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 공급식 그리고 후가 다이빙 장비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구입했던 내역은 없고 사용하는 이제 단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표면 공급식 잠수 장비가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83일 18세트를 투입을 했대요. 그래서 일단가가 20만 9천 원 해서 총 청구 금액이 6,900만 원. 그리고 그 헬멧 그리고 슈퍼라이트 27 헬멧이 이제 6개 풀페이스
그 마스크를 이렇게 완전히 쓰고 가는 헬멧인데 그거 이제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해서 83일 1단가가 이게 60만 8천 원이래네요. 그래서 총 청구 금액이 3억 2,800만 원. 그리고 더 이제 웃긴 거는 보수 그 헬멧 보수 킷이라고 해서 그 헬멧이 고장났을 때 보수할 수 있는 이제 공구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사용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4월 19일 날부터 7월 10일까지 83일. 이 공구함 사용이 1단가가 23만 5천 원이래네요. 그래서 3,900만 원 청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표면 공급식 장비고 그냥 스쿠버 장비 있잖아요. 스쿠버 장비가 6세트를 현장에서 썼는데 이게 이제 83일. 1단가 6만 8천 원. 그래서 청구 금액 3,380만 원. 그리고 이제 허리에 두르는 납 있잖아요. 그거 50개 구입했어요. 그래서 67만 5천 원. 해서 총 잠수 시스템으로 해서 청구한 금액이 4억 7천만 원 정도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이 표면 공급식이나 잠수 이거 다이버 세트 해군하고 해경한테 다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언딘 리베로는 깡통 바지선만 온 거잖아요. 스펙이 있는 건 나중에 정부 돈으로 다 샀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언딘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야 이거는 눈먼 돈 눈탱이 친 거예요 정부 상대로. 그 왜 이제 그런 대형 사고가 나면 정신없는 상황 이런 거 이용해서 꼼꼼하게 벌어 먹는 거죠 뭐. 아주 이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뽑아 먹었는데 보면은 잠수 장비들 보면 사도 그거보다 훨씬 싸게 사겠어요. 네. 돌려줘야지. 아니 사면은 뭐 몇백만 원이면 살 거를 몇천만 원의 임대료를 달라고 이렇게 지금 청구해서 그거 받아갔다는 거죠. 4억 7천만 원 청구를. 이것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시신 인양한. 그렇죠. 그건 또 따르고. 그건 따르고. 그러니까 이거 장비에 관계된 건 자기들이 바지선에 갖고 있다는 스펙인데 그거를 원래. 정부 돈으로 샀어. 그럼 이건 완전 사기죠. 원래 없었던 건데 이렇게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근데 이렇게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뭐 고압 저압 컴프레셔가 4대 정도 있다고 또 해놨어요. 그 스펙에. 근데 이제 컴프레셔를 구입을 했죠. 그래서 그 726만 원으로 하나를 구입을 했고 그 뭐 에어탱크랑 컴프레셔 1,573만 원. 그리고 그 컴프레셔 그 트랜스 2대 165만 원. 그리고 컴프레셔 전기 부분 개조를 또 했대네요. 그래서 77만 원 또 들었어요. 그래서 총 군안 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이 이제 구입을 했다고 해서 2,541만 원을 구입했다고 이제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용료도 또 청구를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83일 요걸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1억 76만 2천 원. 청구를 한 걸로 나옵니다. 중복 청구한 거예요? 군안 비용으로 사서 요거 이제 썼으니까 또 사용료 받고. 미치겠네, 진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게 있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게 그 리베로 자랑하는 것 중에서 뭐 안락한 숙소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온돌이 들어오는 숙소 뭐 컨테이너 그런 게 있는데 컨테이너가 원래 이제 하나는 있었잖아요. 아까 뭐 기계실에서 이제 컨테이너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 컨테이너 4동을 구입을 해요. 여기 이제 전기 온돌 컨테이너 3개. 그리고 일반 컨테이너 1동 해서 총 4동을 구입을 하는데 요 구입가가 1,232만 원이고요. 이제 컨테이너 고정하는데 뭐 산소에서 절단하는 요런 이제 장비가 있나 봐요. 용접 장비죠. 그래서 하나는 뭐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걸 83일 뭘 컨테이너에 용접할 게 많았다고 일단 83일을 사용했다고 해서 일단가 34,000원 해서 282만 2천 원 청구를 했고 또 하나의 용접비는 83일 똑같이 사용해서 이거는 20만 3천 원 1단가가 그래서 2,618만 원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컨테이너 구입을 한 거잖아요. 군안 비용으로. 그러니까 원래 컨테이너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리베로 위에는.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 사용료를 또 청구를 해요. 근데 가로 열고 자재, 사무실, 숙소, 그리고 뭐 전기장판, 기타 이불류 일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4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81일 1단가 9만 4천 원으로 해서 총 그 3천만 40만 원 정도, 요 정도 청구를 하는데 문제는 이불도 구입을 해요. 이제 이불 사용했다고 방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불도 57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송월 타월, 수건 18만 원 정도 또 산 게 있고 기타 이제 필수품, 생필품 같은 거 구매 내역이 이제 여러 이제 생필품이라고 있는 항목은 많은데 그 내용에 뭐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내역이 확인이 안 돼서 일단 요렇게만 적어놨는데 요렇게 이불도 사고 뭐 타월도 사고 했는데 이거를 다 뭐 이불류 일체까지 해서 사용료를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숙박료를 청구를 해요. 숙박료요? 예, 숙박료. 여관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숙박료 인당이라고 해서 화장실, 샤워실, 세탁, 취사, 침실, 창고, 자재보관실 해서 70인 기준으로 70인 기준이면 여기 언딘 직원도 포함된 거예요. 70인 기준으로 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인당 단가가 2만 원. 하루에요? 네, 머릿수 한 명당 2만 원씩 계산해서 140만 원. 87일 해서 총 청구 금액이 1억 2,180만 원. 예, 숙박료. 숙박료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인데요? 컨테이너 사용료 따로, 숙박료 따로. 그 숙박업 허가를 안 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구만. 예. 야, 너무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한 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35톤 윈치 4조 있다고 했는데 그거 없다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앵커 체인은 원래 이제 그 세월호가 초량할 당시에 앵커는 이제 4군데는 달려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자재를 또 구입을 해요. 이걸 왜 구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앵커 체인 8mm 중고로 구입을 한 게 5천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고요. 앵커 체인을 이게 100mm구나 4천만 원어치를 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기타 부속 구입한 총 금액이 6,83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앵커와 부속 재료 총 구입비가 1억 5,83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요거를 보니까 이제 리베로를 고정을 시키려고 구입을 한 앵커는 아니고 세월을 이제 인양하려고 인양하는데 쓰려고 앵커를 미리 구입을 해놓은 게 아닌가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일단 살짝 옆길로 좀 새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텔방에 보내드린 사진이 있어요. 그 리베로랑 보령호 사진을 좀 한번 봐주세요. 그 언된 직원이 가족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예, 보령호는 높이가 높아서 오르락내리락하기 힘들다. 예, 리베로는 낮아서 오르락내리락하기가 편하다. 건현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예,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 차이가 있나요? 리베로가 더 높은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리베로가 그쵸? 만제시의 홀수선이라 잠기면 보령호보다 살짝 낮아지고요. 네. 현재 사진상에서 보면은 리베로가 더 높은데요? 네, 차이가 없죠. 네, 어쩌군요. 되게 힘들게 올라오시죠. 이렇게 높아요. 예, 그 사다리가 그냥 힘들게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을 좀 보내드려서 직접 좀 보시라고. 예, 차이가 없었고 또 하나가 이제 기타 장비라고 해서 작업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나 아니면은 뭐 쇠줄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요 작업 장비도 또 청구를 또 따로 했어요. 그래서 4월 19일부터 이것도 7월 10일까지 해서 이제 83일을 사용했는데 이 작업 장비가 1단가가 81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게 총 청구 금액이 6,700만 원 정도 이제 청구를 했고요. 요거 이외에 이거는 이제 작업 장비잖아요. 작업 장비. 근데 작업 공구가 또 있어요. 예, 풀 패키지 세트라고 해서 작업 공구가 있는데 이것도 또 이제 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4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83일. 그래서 1단가가 요거 이제 작업 공구 풀 세트가 23만 5천 원이라네요. 1단가가. 그래서 청구 금액이 1,950만 원. 예,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침몰 현장에 도착해서 그 조명 구입을 이제 해요. 뭐 69만 원어치 사고 82만 원어치 사고 뭐 13만 원어치 사고 이렇게 조명 구입을 한 150만 원 정도를 합니다. 요건 뭐 야간에 잠수 활동할 때 비쳤던 그런 조명이고 당연히 이건 뭐 리베로에 설치가 돼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리프트백을 4개를 투입을 했대요. 리프트백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5톤 미만의 에어백, 리프트백을 4개를 이제 그 19일부터 그 7월 10일까지 83일간 썼다네요. 이거를. 리프트백을요? 네. 리프트백이라고 하는 거는 가라앉아 있는 걸 들어 올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풍선처럼 생긴 건데 네, 저는 바람 집어넣어서. 예, 못 봤어요. 근데 4개를 일단 투입을 했다네요. 그래서 1단가가 이게 53,000원 해서 총 청구 금액이 1,759만 원.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진 하나 또 보내드린 게 있어요. 그 타이어 붙어있는 동그란 거. 네. 보이시죠? 그게 요코하마 펜터라는 거예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박 접안용이나 네. 선박 충돌을 서로 이제 흡수를 하거나 그걸 이제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2개를 사용을 했다고 해서 근데 이건 참
사용료를 참 청구한 이거 그거잖아요. 아까 그 보령호 보시면 사진 글쎄 없으시겠구나. 왜 배 옆에 접안했을 때 충격 흡수하라고 타이어 걸어놓죠. 예. 그거 지금 대신 이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령호 사진 보면 네. 옆에 그 바지선하고 사이에 그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있거든요. 네, 서로 보통 부딪히지 말라고. 어선에도 타이어 붙여요. 있죠. 그거 지금 그걸로 사용하는 게 이 요코하마 펜타라는 건데 이거를 썼다고 신청을 또 했어요. 근데 실제 쓴 건 사진으로 찍힌 게 있어요? 있죠. 달려 있는 거는 있어요. 사진은 있는데 제가 그건 안 보내드렸는데, 근데 이거까지 신청을 했다는 게 좀 참 이해가 안 돼요. 옆에 그러니까 타이어 붙여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거를 두 개 사용했다고, 2개 사용해서 이걸 이제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거는 43일 동안 썼대요. 그래서 이게 1단가가 10만 1,000원. 그리고 운송료가 14만 원. 이걸 이제 들고 침몰 현장까지 와서 그리고 총 청구 금액이 880만 원인데 이거 요코하마 펜타 제가 실제 가격 보니까 한 개 가격도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찾아보니까. 엄청 뽑아먹었구나. 진짜. 네. 이거 그냥 배 옆에 타이어 달아놨다고 해서 청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청구를 했는지 참. 일단 청구를 했습니다. 그 청구가 국가한테 한 거죠? 그렇죠. 국가한테.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이건 인양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그 해운사인 청해진 해운이 자기네 군안업체로 선정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언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왜 청구는 국가에 한대요? 나 그거 이해 안 됩니다. 인양을 포기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 보험료 관련돼서 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또 사진 보내드렸어요. 그 나무 목재에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이제 목단 침목이라고 그래서 바지선 위에서 크레인 뭐 받침목이나 아니면은 뭐 컨테이너 같은 거 받치고 할 때 밑에다 이제 넣어서 쓰는 거죠. 그거도 샀어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샀어요. 아니 이거는 네. 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들이 갖고 있어요. 이런 나무들은 다. 뭐 그러니까 크레인을 임대를 하면 그 안에 다 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도 쓸 일이 있었나 보죠.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814만 원어치를 사요. 그래서 청구를 또 해요. 여기 쌓여 있는 아니 그거는 그냥 원래 목단 침묵이 뭔지 모르실까봐 제가 일부러 빼온 거 못 봤어요. 리베로에 있는 건 사진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814만 원어치를 사서 그런 게 이제 목단 침묵이고 크레인 밑에나 이렇게 이제 받침목으로 쓰는 거다. 요거를 이제 이만큼 샀어요. 그리고 이제 호이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거는 장비 있어요. 그것도 이제 53만 3천 원 주고 샀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게 방송 장비 있잖아요. 방송 장비. 네. 방송 장비도 구입을 했어요. 227만 7천 원 주고 방송 장비도 구입을 했고요. 그러니까는 얘네 그냥 조선소에서 나올 때 그냥 바지선만 왔어요. 그러네. 진짜 누구 말대로 딱 옷만 입고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국가 돈으로 지금 바지선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좀 이렇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전기 판넬을 구입을 해요. 전기 판넬. 그게 이제 그 132만 원을 주고 제가 사진은 보내드렸나요? 전기 판넬은 안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네, 안 보내드렸죠. 전기 판넬이라는 거를 사는데 이게 뭐냐면 도란스처럼 이렇게 뚜껑 열면은 전기가 쭉쭉쭉쭉 연결돼서 버튼 이렇게 누르고 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전기 판넬 있잖아요. 그거를 사요. 근데 이거를 샀다는 거는 리베로 바지선 위에 전기공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공사가 돼 있다라고 하면 전기 판넬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사요. 전기 판넬을. 132만 원을 주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변압기도 82만 원 정도 주고 사죠. 그러니까 전기공사를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와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트랜스포머가 스펙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트랜스포머라고만 돼 있어요. 82만 5천 원 금액만. 단가만 나와 있어요. 이게 전기 판넬이 이거를 설치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건지 이거보다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기공사가 다 되어 있어야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 판을 샀다고요. 근데 현장에 와서 공사를 했네. 그러니까는 이걸 딱 보는데 아예 전기공사가 안 된 상황에서 와가지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100번 양보해서 미완성된 배가 바지선이 깡통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언딘 리베로 스펙에서 그런 미완성된 부분들은 빠져 있었어야죠. 그러면 얘기할 게 없겠죠. 그렇죠. 근데 왜 스펙엔 들어가 있고 그거를 완성 안 됐다고 정부 돈으로 그걸 만들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뭐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뜯어갔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러다가 골든타임 다 놓쳤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놓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해경이 쭉 자랑하는 뭐 챔버, DGPS, 뭐 잠수사, 뭐 이렇게 이동 장비 다 원래 없었던 거고 처음에 이제 침몰 현장이 왔을 때는 컨테이너 하나 있었던 거예요. 통제실 컨테이너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뭐 그 휴가 장비나 그런 거 다 외부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고. 예. 예. 근데 보령호보다 굉장히 뭐 우수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해경들이. 그래서 요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원래 깡통이었구나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냥. 이거 언제 한번 털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털고 있잖아요. 아니 국가 권력이 검사가. 네. 수사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더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해상이 이제 무전기 사용하는데 이것도 8대를 구입을 했어요. 320만 원 주고 이제 무전기를 구입을 했는데 이제 좀 특이한 게 그 배마다 VHF 그 교신 통신기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사용료를 청구를 했어요. 예? 83일 사용을 했고 이 VHF 교신 사용을 하는 게 1단가가 16만 5천 원 해서 총 청구 금액 1,369만 원. 라디오 그 VHF 교신기조차도 이제 지금 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중 랜턴 산 것도 불 그거 이제 380만 원어치 산 거 신청을 했고 모터가 이거 무슨 모터인지는 안 나와요. 그냥 모터 64만 원 이렇게 써 있어서 쌌고 그다음에 그 식당이 거기 리베로 잠수사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리베로 바지선의 식당이 다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와서 드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령호에는 식당까지 다 있었죠. 예, 설비가 다 돼 있었어요. 주무시는 곳하고 식당까지 다. 그래서 식사를 만들어 드실 수 있었는데 리베로는 식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셨거든요. 그때 뭐 밖에서 뻗어진 도시락 사다가 먹고 컵라면 먹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완성이 제대로 안 돼서 식사를 이제 제대로 못 드셨는데 바지선 집기류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한 걸 보면 그릇을 14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중고 주방 집기 220만 원. 어치 그리고 중고 가전 제품이 60만 원어치 그리고 기타 가전 구입이라고 해서 정수기 2대 24만 원 그리고 항목은 안 나와요. 그냥 기타로 해서 73만 2천 원, 10만 원, 진공 청소기 12만 9천 원 그리고 27만 뭐 1천 원 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가전 제품들을 샀어요. 가전 제품 유료들을 여기 이제 다 이제 들어가 있겠죠 리베로에. 네, 그리고 이제 더 어이가 없는 게 언딘 회사 모자 제작을 했어요. 93만 5천 원. 그것도 청구했다고? 내가 자기네 회사 모자를 미치겠네. 모자 쓰고 물속에 들어가나? 이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그놈이네 이거. 이럴 때면 하다 보면 이런 식인 거야. 비용을 청구하는데 물속에 바지선이 떠 있는 비용, 모터를 돌리는 비용, 그 모든 것들이 다 청구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간 사건에 있어갖고 작심하고 돈 벌겠다고 덤비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작심하고 돈 번다고 덤벼도 이거는 상도위가 있고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물건을 산다고 돈 받고 그 물건을 또 임대를 또 받고 이건 상도위도 벗어난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청구를 해서 받아갔다는 거죠. 청구만 했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청구는 이렇게 했고 아직 이제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오픈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급하는 이제 주체가 해경이에요. 해경. 지금 해줬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공개를 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왜 비용 지급을 왜 해경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인양 관련되는 거는 해수부, 수중 수색이 담당이 해경이니까 비용 지급하는 주체가 해경. 그걸 이제 세월호 침몰 초기 딱 이제 분류를 해요. 인양 비용은 해수부 네가, 수중 수색은 내가 그렇게 해서 나눠요. 자, 언딘의 군안 청구 비용 내역에 대해서 시간이 사실 좀 모자란 느낌이고요.
우리가 사실 오늘 하려고 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만큼 그 디테일한 상세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들으면 들을수록 열받았고요. 오늘도 정말 작심하고 돈 벌려고 덤비지 않는 한 사실상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언니는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왜 그 아이들이 살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언딘이 투입되지 않고 다른 잠수사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가 이게 핵심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인문학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새날에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인데요. 여러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희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PD님. 네, 푸른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히어로죠. 인문학을 풀어주실 한샘. 네, 한창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새롭게 론칭이 됐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시간 이제 앞으로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영화가 혼자 보는 분들, 요즘 뭐 혼술, 뭐 혼밥 해서 혼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은 좋은 분들하고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PD님, 영화 누구랑 보세요? 영화 한 본 지가 좀 오래돼서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데이트할 때만큼 좋은 게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어둡고 바로 밀착돼 있고 그리고 큰 화면에서 뭔가 그 같은 걸 느끼고 그리고 역시 데이트할 때는 좀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아주 저질 않은 애로.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애로를 보게 되면은 진짜 마음이 막 울렁울렁 하잖아요. 그 영화 속에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네. 영화만큼 데이트할 때 좋게 쓰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까먹었다 이제. 극장 얼마인지도 몰라요. 자, 마차님은 누구랑 영화 많이 보셨어요? 저도 꽤 오래됐는데요. 보통 이런, 네. 영화는 혼자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아, 그래요? 네. 이거 세대 차인가? 왜냐면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지, 같은 거를 빤히 보면서 그냥 앉아있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떠세요? 한창섭 선생님? 저는 과거에 직장 잡기 전에는 돈이 없어서 영화를 거의 못 봤고요. 이제 비디오방에 가서 비디오를 봤습니다. 직장 다닐 때 또 바빠서 못 가고 거실에서 거실에서 비디오 빌려다가 영화를 와이프하고 같이 보고 지금은 이제 와이프하고 좀 여유가 생겨서 둘이 조조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감흥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 내 마음속의 영화 누구와 함께 봤느냐, 어떤 상황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인생의 영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첫 영화로 저희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선정을 했는데요. 계속 새날을 모니터를 해봤어요. 그때 우리 PD님께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영화다. 언젠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PD님, 이 영화 어떻게 내 인생의 영화가 됐나요? 고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철학적 사유랄까요? 이런 걸 깊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관념들, 기존의 윤리들 이런 것들을 그 전에 있던 영화들은 예를 들면 남녀의 어떤 뭐 정사 장면이 나오는 영화들은 철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보게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내 인생에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논쟁이라는 거는 이따가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논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영화가 주제가 아니고 인문학이 더 주제라고 본다면 인문학에서는 정답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걸 정치적으로 가면 진보와 보수가 나뉘는데 사실은 건강한 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어느 쪽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을 준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 시작이 바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였다. 그래서 굉장히 제 인생의 영화라는 거죠. 내 인생의 영화, 우리 PD님의 영화. 그러면은 이 영화를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한번 풀어볼 거란 말이죠. 한창섭 선생님은 어떤 포인트로 이 영화를 봐야 될까요? 영화 인문학. 영화 인문학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개인과 사회적 시각에서 영화를 통해서 쉽게 같이 나누고 들려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고민하다가 책을 쓴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참회록이나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뭐 부활, 그다음에 안나 까레리나 같은 그런 걸작들이 나온 게 된 것입니다. 이 타이틀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영화 인문학인데 영화 인문학 줄여서 우리가 영인아라고 시작을 했어요. 마차님, 영인아 들어보셨어요? 영인아? 뭔가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그쵸. 영인아. 영화 인문학인데 네. 영인아란 말이죠. 네. 누굴까요? 영인아. 피디님 누구예요? 뭐 제목은 고민할 때 네. 너무 오래 고민하면은 제목이 잘 안 나옵니다. 원래 그 네이밍도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머릿속으로 바로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제목이라는 게 제 생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영화로 읽는 인문학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이미지 좋은 여자 한 20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런 단정하고 예쁜 여학생이었어요. 영인이 하면은. 그래서 영인아 이렇게 그것을 제목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고 뭐 영인아가 뭐래 그러면 영화로 읽는 인문학이래 뭐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영인이는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영인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영인아. 영인아. 듣고 있다면 연락 주세요. 네. 이렇게 영인아로 시작하는 우리 팀들, PD님, 마차님, 한창섭 선생님,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은 박 기장인데요. 앞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인문학까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영화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우리 모두 우리의 영화가 될 수 있는 영화인데요. 1995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대상은 1965년 아이오와주 한 농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한 주부가 아이 둘과 남편이 송아지 품평회를 떠났고 한 주부는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한 사진작가가 나타나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네.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붕 덮인 다리를 아느냐고 길을 잃었다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영화는 시작이 돼요. 뚜껑. 영화에 번역한 사람이 네. 뚜껑 있는 다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붕 있는 다리가 아니라. 뭔가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죠. 거칠고 야생 같은 느낌이라 정식적인 지붕이라기보다는 왜 우리가 왜 모자도 야 뚜껑 벗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뉘앙스를 준 것 같아요. 번역하는 사람이. 마지막 인디언 같은 느낌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와 함께 프란체스카는 그 뚜껑 덮인 다리를 찾아갑니다. 아, 느낌이 다른데요, 피디님? 뚜껑이라고 하니까 제 이미지하고도 달라요. 나 지붕이라고 할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함께 찾아가면서 얘기가 통하는 남자를 만난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영화. 한창 선생님, 네.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는 이제 중년 부인들이라 그러면 대부분 가슴 속에 갖고 있는 로망이죠. 그러면서도 누구나 한번 꿈을 꿔보는, 일탈을 꿈꿔보는 그러한 영화인데, 사실은 우리 프란체스카가 많은 여성들에게 신금을 울려줬습니다. 그 프란체스카가 겪었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거든요.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리를 왜 지붕을 얹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문헌적으로 찾아보려고 다 구글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리가 나무로 돼 있어서 그거를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마 그 지방의 그 주의 아이오와주의 특색인가 봅니다. 그렇게 작은 다리는. 그래서 이 메디슨 카운티 다리에 불만을 품은 어떤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거기에. 진짜요? 예, 오. 불을 질렀습니다. 그걸 태워버렸어요. 오. 그 영화가 나오고 난 이후에 2년 뒤에 남자겠네요. 불만이면. 그럴 가능성이 많죠. 뭐 와이프가 집을 나갔다든지, 예, 신문에다가 와이프 모든 걸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 구인 광고를 내도 네. 와이프가 돌아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별로 보이지가 않지만 8, 90년도에는 남편이 광고를 내요. 영철이 엄마 모든 걸 용서할 테니 부디 집에만 돌아와다오. 거짓말. 정말입니다. 아니 용서가 될까요? 그쵸. 영철이가 밤마다 운답니다. 메디슨 카운티 다리는 정말 내 인생의 4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그 멋진 4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 4일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여인 프란체스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4일 동안 가슴 설레게 했지만 결국 프란체스카는 가족을 떠나지 않고 집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친구들하고 방송 오기 전에 물어봤답니다.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이 분명히 다를 테니.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만났다. 제2의 사춘기라고 할 정도로 멋진 남자를 만났다. 어떡하냐, 너는 갈 거냐 말 거냐,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근데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따라가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친구는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차님은 그 영화 보셨어요? 네, 어렸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영화로 정해지고 나서 다시 한번 봤어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어요. 국내 영화 중에 남과 여라고 공유와 전도연이 나오는 맞아요. 아름다운 배드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에서 전도연이 과감하게 먼저 가정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공유는 자살 시도하는 아내와 어린 딸을 저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기는 하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프란치스카가 문을 열고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대부분의 관객이 그렇지 않을까, 되게 그 긴장하는 그 장면에서 열고 나가라 막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있죠. 그 영화를 보는 여자분들은 자기가 프란체스카고 네. 남자분들은 남편 입장이 아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입장이기 때문에 문 열고 나가길 바랬던 거예요. 대부분 다. 근데 딱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딱 한 부류가 있죠. 남편. 실제로 도망간 여자의 기억이 있는 남자분들은 그것을 반대하겠죠. 슬프다. 딱 그 부분은 저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리도 태우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트우드 집까지 태워버렸어요. 어머. 이런. 네, 정말. 오, 테러네요. 미국의 일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결말이 정말 영원히 행복하기만 했을까? 부부싸움은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육아와 살림으로 지쳐있던 어느 날 신데렐라 앞에 나타난 한 남자. 이렇게 또 다른 시작의 무한 반복이 되는 건 아닌가. 이게 이제 조금 부정적 인식의 소유자. 이제 생각이 막 새록새록 떠올라요. 네. 이걸로 이제 한번 첫 영화는 정해봅시다 하고 감정들이 떠오르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제가 갖는 지금의 생각과 그 당시에 영화를 봤을 때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계산해보니까 그때가 제가 20대 뭐 중반 정도 됐던 그런 나이였던 것 같은데, 이해하기 좀 힘든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따라갔으면 또 지지고 볶는다. 그놈이 그놈인데. 난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했던 말 중에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 오는 거요.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업했던 남자분들 수도 없이 많은 커플이 지금 부부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각방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름다운 사랑은 간직하는 것이 좋다는 그 명제, 요거를 저는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따라가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저기서 참는가? 실제로 젊었을 때는요, 극단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존 관념에 대해서 막 깨고 이러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사랑하는데 가야지, 왜 가정 적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인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엄청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PD님께서 모든 우리나라의 많은 부부들이 각방 쓰고 있다 하시면서 저한테 눈을 주시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오판하신 겁니다. 네, 저희는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고 있습니다. 안 더우세요? 이 여름에?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언제 받느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도 달라지는 것 같고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죠. 내가 가정이 있는데 이런 사랑이 다가왔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건 선택의 순간 아닐까요? 선택? 한쌤,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선택이란 게 인생의 어떤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프란체스카가 선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줬죠.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이 가정과 사랑을
이분법적으로 대결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보면 가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 프란체스카는 결국 가정을 선택했잖아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안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PD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도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랑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시대 상황과 이렇게 결부시켜 보면 많은 사회적인 파장을 아마 갖고 왔을 거예요. 영화도 그 당시 미국의 시대적 환경과 유사한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바로 월남전 막 시작해서 2년 정도 됐네요. 그때가. 그래서 미국의 히피 문화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수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청바지 문화를 히피 문화를 번성시키면서 평화를 갈구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만들어진 시점이 아니고 영화 속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프란체스카가 시골이잖아요. 거기가 이태리 여자긴 한데 시골에 산단 말이에요. 굉장히 넓은 농장을 갖고. 하지만 시골에서 그 나른한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히피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화를 누리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뭔가 이 남성이 느껴지는 거죠. 남편에게 느끼지 못하는. 거기서 제가 하나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영화 잘 만든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막장이 막 있잖아요. 네. 그 드라마를 보면은 뜬금없이 막 이복 동생이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저는 그 지점을 봤어요. 보통 한국적 문화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프란체스카가 속되게 이야기할게요. 바람을 피운 것이 항상 이유가 있어요. 배경을 깔 때 남편이 폭력적이라든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거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왜 이유가 없는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감독의 의도는 그 사람들의 순수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굳이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는 거 있잖아요. 왜 저 여자가 저 남자한테 반했을까? 그래서 지금 찾아내는 게 바로 무료해서거든요. 근데 무료해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방법은 없는데 나머지 정말로 극단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게 알고 보면 이유가 있어서 바람 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덮이죠. 네.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이유 없이 그에게 끌리는 그 무엇. 그래서 마을에서 볼 수 없는 그 남자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프란체스카는 빠져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연관 검색어에 중년 남자의 사랑 그리고 졸혼이 있어요. 졸혼. 네. 그런데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프란체스카인데 어째서 중년 남자들은 중년 남자의 사랑을 검색을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뭐 중년 여자의 사랑이 검색어에 나왔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혹시 이 영화를 관련해서 중년 남자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정확한 들었어요. 관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자분들은 뭐 갱년기다 뭐다 그래서 표현도 하고 뭐 남자가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남자들의 어떤 가슴앓이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아무도 몰라줍니다. 아무도 더더군다나. 몰라주나요? 그렇죠. 네. 예,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운다 그러는데 사실은 화장실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가슴 속에서부터 울고 있어요. 아까 소리가 좀 나던데 그 소리였군요. 그게 그 가해자로 인식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역차별 같은 거예요. 남자들은 의뢰껏 다 강하게 자기들이 잘 견디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해서만 예술적 시각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 그건 반댈세. 물론 여자분들의 유리천장 같은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여권 신장에 있어갖고 역차별 당하신 남자분들 꽤 있습니다. 전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침에 명함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문을 보다 보니까. 중년 주부는 살다 보니까 무료해지고 내가 누군가 자아 정체성을 잃어가는 건데 남자도 나이가 들면은 남자 나 누구야 하고 명함을 처음 만나면 건넨대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은 그 명함을 건네지 못하는 거지. 없으니까. 난 그러면은 나이 들면서 내 정체성을 더 잃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프란체스카가 느끼는 자아 정체성을 로버트에게서 찾았듯이 남자들의 아까 로맨스라고 했잖아요. 그 검색어에서. 그랬을 때 이게 연관이 돼서 그런 중년 남자의 사랑, 졸혼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거를 좀 이제 영화 내용을 떠나가지고 네. 심리학적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사람에게 있어갖고 네. 왜 사람은 자꾸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가요? 제가 내리는 어떤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일종의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젊었을 때야 고만고만하게 만나고 사람 헤어지는 것들이 쉽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가 일단 딱 가로막고 있죠. 더군다나 프란체스카가 느꼈을 가능성, 물론 프란체스카 실제로 안 느꼈을 수도 있어. 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시골에 묻혀 살면서, 그것도 이태리 여자가 본인의 그 열정을 숨기지 못했을까? 이건 우리 속된 이야기인 거고요. 저도 시골에 내려가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득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그 시골에서 우편 배달 뭐 바람이 나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건데. 근데 왜 사람은 바람이 나는가? 그거를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바람이 나는 게. 저는 합리화시키거나 폄하하거나 둘 중에 하나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너무 일상에 이렇게 쳇바퀴 도들씩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 그쵸.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생활에 지루함. 지루함이 아니고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 사람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귀로 듣는 것들이 나중에 면역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냄새 같은 경우는 금방 냄새 자체를 못 느끼게 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쳐가는 과정에 뭔가 턱 끌어올려주는 뭔가가 나타났을 때,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대사가 그런 방식인데 저는 믿어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게 작업용 멘트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만약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이미지의 어떤 남자가 왔을 때는 오히려 문 닫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 거지. 클린트 그러니까, 이스트우드니까 우리가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만났을 때 그 느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느낌을 갖고 상대방이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준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끌리게 되는 거지. 시골 외진 곳이어서가 아니고 어디 뉴욕 할렘가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적 배경이 프란체스카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순수성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있는 거야. 한적하니까 만날 사람 없으니까 지들이 만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PD님 말씀하신 것을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장이란 게 뭐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면은 나 혼자만이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고 상대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변화 속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만이 독단적으로 가게 되면 그 변화가 깨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프란체스카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PD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한 관점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다시 영화 디테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저는 앞부분 어머니의 그 유언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를 아버지 옆이 아닌 다리에 뿌려달라. 아들과 딸이 놀랬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다 이미 엄마 자리까지 마련해 놨는데. 그리고 엄마의 노트 3권을 봅니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아들은 인정을 못하죠.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PD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몰려. 아들의 입장, 그러니까 딸의 입장 전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약간 좀 특수한 경우예요. 우리 어머니 재혼하라고 20년 동안 갈고 진짜요? 있는데 뭐. 또 쿨. 쿨하신데요. 네. 저는 그 점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그 우리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데니엘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에게는 기억자하고 경험자가 있대요. 근데 기억자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마음은 오래도록 기억되는 기쁨과 짧은 고통을 선호하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한 팀에게는 딱 내시경 검사하는 기간만 아주 고통스럽게 끝나는 거고 한 팀에게는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됐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하자 그러면 짧게 끝냈던 팀은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고 오랫동안 길게 했던 팀은 괜찮다 한번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카가 나는 화장해서 다리에다가 뿌려달라. 물론 이거는 바로 로버트하고 같은 동질감이 있지만 과거의 이태리에 대한 자기의 고향에 대한 그런 기억자를 다시 끌어올려서 카운트의 다리에다가 같이 이 공통 분모를 가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중년 주부, 엄마, 자아 정체성. 저는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었는데 불륜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사랑이었고 그 프란체스카의 아름다운 사일이었고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일은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나에게 기억에 남는 나는 정말 이 순간만 생각하면은 너무 행복해. 이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게 있을까요? 있겠죠. 뭐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닌데 별 추억이 다 있겠죠. 마차님은? 없으면 바보지.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뭔가 바보가 될 것 같은.
딱히 어떤 기억으로 산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암울하네요, 갑자기. 하루하루가 너무 좋으면 그 기억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도 있겠죠. 겁이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모험을 거의 하지 않고 일상이 뭔가 평화로운 게 깨지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소수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지루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디고 산다니까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면은 우리 인생의 4일? 그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정확하게 사이드하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짧게 끝났던 어떤 그렇죠. 사랑 러브 스토리 이런 거 정말 많죠. 막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게. 영희나가 떠올랐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윤리적으로도 보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도 보지 말고 그냥 이병헌 나왔던 영화 누구나 비밀은 있다. 아하.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바람을 피우는 것까지 상관없다. 내 귀에 안 들어오게 해라. 내가 모르면 모르는 것만으로 충분히 용서해줄 가치가 있는 거지만 내 귀에 들어올 정도로 소문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드라마 대사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반대의 말도 있어요. 누구나 비밀이 있다. 정반대의 말. 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독? 신독.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비밀이 없는 놈이야. 그건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인 거예요. 누가 봐도 뭔가 속에 들어가서 비리 같은 게 전혀 없는 사람. 그렇지만 보통 일상의 사람들의 감정 문재인 대통령이 비리는 없을지라도 누구나 비밀은 있을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비리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주는 영화라는 장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혀 말하지 못했던 죽은 뒤에야 자식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엿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을 풀 때도 영화라는 이 매개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시대상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의 심리를 볼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볼 수도 있잖아요. 명대사, 명장면을 우리가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우리의 명장면 어떤 장면이 있었을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명장면 그러면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 빛 속에서 그렇게 로버트는 애절한 눈빛으로 그 비를 맞아가면서 프란체스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프란체스카는 그것을 문을 잡고 도록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그걸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는데 모든 남녀를 떠나서 그 장면에서 모두가 다 감명 깊게 안절부절하면서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바로 제 마음이거든요. 그 도가 열렸으면 어땠을까? 뛰어가야죠. 그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저는 그냥 같이 뛰어가서 안고 갈 것 같아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까요? 그래서 문을 못 열게 도어락을 탁 채워놨어요. 속았어요. 남편 몰랐어요. 프란체스카의 태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모르게 한 거. 그건 막장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근데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죽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 굉장히 좀 마음이 썸짓했어요. 들킨 듯. 들켜서. 아니, 근데 남편이 알고 있었던 거는 그 사랑보다는 프란체스카, 내 아내가 꿈이 있었던 여자다. 근데 그 꿈을 내가 키워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갈 때 미안하다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로버트는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난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저 사랑에 대한 동물적인 촉각 대단합니다. 그거 같아요. 한국에도 있는 보수적 남자와 진보적 남자의 약간 유형 같은 건데 행복한 가정생활 뭐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거나 무능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보수적인 남자가 하나 있고 그렇다고 폭력적이거나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그리고 남자는 여행 같은 걸 주로 다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히 프란체스카가 특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 일생에도 있어봐야 한두 번, 두세 번 있었을 법한 거고 자기가 찍었던 사진이 나중에 표지로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유물로도 남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했던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단언컨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루어졌으면 또 지지고 볶고 살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걸 가정해서 이야기하지 마. 그랬으면 그냥 집 나간 여자 되는 거예요. 남편이 신문 광고 내야 돼. 집으로 돌아오라는 광고 내야 돼. 모든 걸 용서하겠다고. 사랑하면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군요. 보내줘야 돼. 명대사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프란체스카 유서의 마지막으로 쓴 게 내 일생은 가족에게 바쳤으니 내 마지막은 로버트에게 바치고 싶다. 네. 요거는 정말 이해가 돼요. 우리 선배 부모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80년대 말인가요? 그때 황혼 이혼을 했어요. 방송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선배가 공무원,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었는데 굉장히 이 큰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머니가 왜 이혼하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당신한테 일방적으로 제가 복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인생은 아들, 딸 다 결혼시켜 놓고 이제 나는 내 자유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70이 넘은 분들이 이혼을 한 거예요. 예전에 왜 몇 년 전에 드라마에 엄마가 방 얻어 나가는 무슨 드라마 하나 있었죠. 주말 연속극이었는데 엄마가 방 하나 얻어서 따로 나가 살아요. 식구들 난리가 났지. 그냥 화목한 가정이에요. 네. 그때 엄마가 느꼈던 그 감정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국민 엄마 김혜자 씨가 네. 나왔던 그 드라마였던 것 같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란체스카는 이태리에서 이렇게 자기가 소녀의 꿈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군을 따라서 미국에 와서 사는데 농장에서 같이 살면서 어떤 변화없는 삶,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살기는 살지만 어떤 프란체스카가 워낙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을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생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윤택한 삶을 쫓아서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삶 자체가 바로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성장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가정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도 너무 착실하고 너무 성실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왠지 프란체스카에게는 그 자체마저 따분하고 뭐인가 새로운 돌팔구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 로버트를 만났던 거 아닌가.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변화의 물결을 맞이한 것이다. 저 다른 관점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중년의 여성, 보통 여자라고 하는 게 그들도 보면은 아이들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 여자로서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일 뿐이에요. 사실은 뭐 70대가 되고 80대가 돼도 여자가 아닌 건 아닌 게 아닌데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럼요. 근데 네. 40대 정도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자의 아름다움이 마지막 이제 불꽃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갱년기 폐경하고도 연관이 있고 저는 이렇게 봐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건 영화 속에 안 나오지만 남편과 잠자리 횟수 같은 것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남편 입장에서도 부인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이 그렇게 이제 편해졌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샤워라도 할라 치면 본능적으로 아직도 나는 아름다워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의 그 자기들끼리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남편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알아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원래. 늘상 봐왔던 건데 뭐 새삼스럽겠습니까. 근데 낯선 남자하고 뭔가 느낌이 오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 남자한테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호기심이 그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를 먹고 뭐 50, 60, 70 먹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여자라고 불려지기보다는 할머니로 불려지는 이 과정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여자들의 기본적인 본능 그게 아닌가 싶고 그것들이 다 그런 꿈을 꾸지만 실제로 그런 로맨스를 만들어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1%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람은 필 수 있으나 로맨스를 만드는 건 1%도 안 된다. 바람은 피울 수 있으나 로맨스를 만들어내는 건? 모든 바람이 로맨스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고 하나만 더. 전에 방송으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외도, 이혼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연령대가 50대예요. 아, 안정돼서 그런가? 좀 생활에? 그렇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죠. 네. 그런데 50대의 그런 사랑들이 제2의 사랑들이 제일 많이 찾아온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론조사로도. 그렇다 보니까 그게 사람의 본연의 가치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20대 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조건들을 따지죠. 그래서 막 누구한테 시집갔고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갔고 이런 비교하고. 것들이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여자로서 불꽃이 좀 꺼져가요. 조금씩. 그때 다시 진짜로 자기 제2의 자아가 생기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분들 한번 얘기해봐요. 아직은 아닌가? 아직은 아닌가? 저는 그 명대사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명대사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오직 한 번만 오는 것이요. 맞아. 근데 저는 예전에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 이 대사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아 정말 이런 감정이 일생에 한 번만 오는 거구나. 그 한 번이 나한테는 언제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은 프란체스카 남편이 프란체스카하고 결혼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혹은 그 전에라도 마음이 동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이거는 이 여자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찬사?
일생에 한 번 오는 게 너한테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A예요. 태도의 문제인가요? 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정도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작업 멘트였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 실망스럽죠. 그거는 왜요? 약간 거짓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속마음일 수도 있지만 속마음이건 아니건 간에 내가 어떤 자를 취함에 있어서 내 걸로 만들면 있어갖고 그 정도 멘트도 안 하고 가져가려 그래? 그건 나쁜 거지. 그 정도는 해줘야죠. 진심은 진심인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바 여자는 명분의 동물이라고. 그런 말도 듣지 않고 남자에게 넘어갔다면 정말 해픈 여자죠. 그 정도는 해줘야죠. 명분은 줘야죠, 여자한테. 안 넘어갔어요. 마지막까지. 실패. 넘어간 거죠. 여러분들의 관점을 결혼으로 보기 때문에 프란체스카의 마음을 관점에서 보면 넘어갔죠. 굉장히 심각하게 넘어간 거죠. 문 열고 안 나간 거는 다른 문제죠. 봐,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넘어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넘어가서 잠깐 잤는데 뭘. 평생에 마음에 두고 살았는데. 안 넘어갔다고? 책임감으로 가족을 지켰잖아요. 그 자리를 지켰잖아.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두면서. 저는 사랑이 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로버트를 사랑했던 그 마음, 여성성으로 제2의 이제 여성으로 느끼면서 가졌던 그 사랑도 있지만 가족을 바라보고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하는 그 엄마의 사랑, 주부의 사랑도 또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갱년기도 얘기하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 갱년기는 아니지만 그런 자아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20대는 내일에 몰두했지만 30대는 아이 키우느라고 바빴고 이제 아이가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저의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앞으로 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 아이들이 이제 커 나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노후는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영화 인문학에서 저는 많이 풀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우리 아까 PD님께서 50대가 가장 바람을 많이 핀다고 말씀하셨는데 50대가 제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묻지도 않으세요. 감성이 어떤지. 네. 그런데 저는 사실 50대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냥 세월을 보내갖고 아무 감각이 사실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제 그런 부류의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 40대까지는 저도 사랑의 대명사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저를 지칭할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어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50대가 바람을 많이 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좌우지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0대가 바람을 많이 핀다는 것은 어느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40대 같아요. 왜 그런가 40대가 가장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요즘 같은 세태 속에서는 50대는 굉장히 우울해요. 명태라든가 또 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녀들의 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해 한 해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장밋빛 스카프가 아니라 굉장히 우울한. 예. 그리고 한 쌤이 폭탄 하나를 미루기 50대 아니야 40대 가져가. 40대 받아. 근데 그거는 저는 50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오히려 이해가 되거든요. 아까 말한 존재 가치예요. 10년을 더 견딘 거지. 40대가 뭐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니까 왕성 활동한 사람들 바람필 저는 여유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좀 남고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그리고 살 만큼 살았어. 이제는 뭐 내가 뭐 내 존재 가치를 찾고 싶다. 저는 프란체스카가 한 행동은 단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그러면 존재 가치를 확인해 봤다. 자기 존재 가치를 알아준 사람에게 평생을 바쳤다. 남은 여생을 이렇게 보거든요. 50대가 저는 바람 더 많이 필 걸로 확신합니다. 50대 한 표 더. 존재 가치 맞아요. 프란체스카는 엄마이고 또 주부였지만 본인은 꿈이 있던 여자였잖아요. 우리도 딸의 입장에서 저도 딸이고 또 엄마이기도 하고 며느리이기도 하고 이런데 엄마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엄마지만 또 여자거든요. 저도 오빠랑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오빠가 뭐 엄마 70인데 무슨 50 필요해. 뭐 화장품은 뭐 못됐다. 그죠. 아니 근데 이게 아들하고 또 남자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고 영원한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엄마가 뭘 원하는지 가끔은 엄마의 생각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는 엄마로서의 삶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기꺼이 황혼 이혼도 도와줄 수 있는. 난 그것까지는 아니고. 네. 예전에 엄마의 존재를 얘기했을 때요. 전 그게 생각이 나요, 선생님. 저희 엄마는 다른 친구들은 왜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맛있는 걸 막 이렇게 챙겨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원래 무남동녀셔서 먼저 이제 사과도 이렇게 깎아요. 깎아서 한 조각 딱 드시고 너네 먹어라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의 자리를 알았어요. 저는 엄마는 우리가 이렇게 딱 해드려야 될 뿐. 엄마가 우리를 다 이렇게 챙겨줘야지. 엄마가 뭐 전부 다 희생해줘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제 박희정 선생님하고 영 반대죠. 우리는 8남매거든요. 6남 2녀. 그러니까 다수학제비에 성공한 집안이죠. 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사과 껍질만 드신 줄 알고 네, 생선도 꼭 대가리만 생선 대가리만 드신 줄 알고 이렇게만 살았죠.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가슴이 뭉클하죠. 물론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30년 됐지만 그런 점이 저는 안타까운데 우리 어머니 그러면 그래도 제가 이제 여성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보면 왜 남자들이 우리 집에를 많이 왔는가. 정말로요.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보면 우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공손하고 친절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문제가 안 풀리면 우리 어머니가 친척이고 우리가 가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본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도 왜 그렇게 고우십니까? 그 연세가 되는데도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이런 소리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야, 참 우리 어머니가 정말 아름답게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영화가 이제 어머니로 갔네요. 자, 우리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정말 이제 알고 보니까 더 멋진 영화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저 여기서 한번 점수를 한번 줘보면 어떨까요? 너무 대단한 영화긴 하지만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영화 볼 때 하잖아요. 피디님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제가 첫 영화를 골랐던 첫 영화. 네. 5점이죠, 당연히. 5점. 영화를 만드는 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는 나올 거예요, 영화라는 장르가. 이제는 뭐 CG를 동원해가지고 온갖 영화들이 다 나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CG가 동원되지 않은 마지막 명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서. 실제로 프란체스카나 맞아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이런 그 영화 배우들도 그렇고 배경들도 그렇게 아주 환상적으로 완벽하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일상생활에 있을 법한 그런 중년 부인, 중년 남자, 그 시골 배경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별 5개. 별 5개. 우리 마차님? 제가 든 생각은 3.5점인데요. 3.5점 좀 짜다. 아름답지만 결말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영화. 거기에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저는 한 4점 정도 이렇게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별 4개. 일단 어찌됐든 간에 가장 경제권을 쥐고 있고 사회적으로 왕성한 중년의 어떤 신금을 울려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간에 모든 남녀 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것이었다. 내 마음을 건드려줬고 내 마음을 읽어줬고 내 마음을 잘 표현해줬다 하는 그러한 점에서 4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이정님은요? 저는 별 5개요. 저 피디님하고 똑같아요. 메마른 감성에 이렇게 불을 지폈다고 할까요? 나도 한번 그런 기회가. 그리고 원피스 입었던 프란체스카의 모습이 너무 예뻤고 저의 그런 모습 같은 빙의에서 봤던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남자들도요. 그 외출할 때 저는 이게 날씨 덥고 그러니까 막 대충 편하게 입잖아요. 근데 조금 더 멀리 가야 될 때는 약간 좀 차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울 보고 머리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그 행위 자체가 설레요. 설렘. 네. 그 새로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설레는 것들 있잖아요. 그 프란체스카가 거울 보면서 이렇게 원피스 입고 이렇게. 네. 그게 여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너무 예뻤어요. 네. 자,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셨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 모두 누군가의 영인이가 아닐까 싶어요. 이 코너 첫 시간으로 정말 추억이 있어 아름다운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날이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 방송을 이걸로 지난번에 해본 것보단 더 나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포맷이 잡혀야 돼. 이 사회에 보시는 우리 이정님이 처음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초반. 방송 자체도 초반이 힘들고 전체 과정에서 1, 2회, 2회, 3회가 힘든 거예요. 나중에 알아서 굴러가니까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어항 만드는 것처럼. 그때까지는 좀 더 힘을 써야 돼요. 괜찮아요. 이거 편집으로 털어내면 되니까 깔끔하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비몽사몽.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게 딱 좋았는데 만약에 이게 여자의 마음, 우리 엄마로 가면 이게 살짝 인문학적 요소로 좀 더 들어가도 되거든요. 엄마 마음.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또 환경들과 이야기한 게 지금 50대가 저는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는 미처 못했는데 엄마들의 경제적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진짜 눈 돌리기 시작한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돈이 많아져서 시간이 많아져서 바람핀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어때요? 뭐.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좀 조심스러워서.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네. 지상파들이 못하는 글쎄, 분야라고 예. 보시면 심하게 포르노 같은 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아니, 정말, 왜냐면 저는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받고. 근데 이상하게 친구 부인이고 내가 또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들 부인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부인들이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알고 내가 또 봐왔고 이런데도 오늘은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방송은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듣기 좋아지는 걸로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방송하려고 오는 것 자체가 재밌어야 돼요. 그럼 방송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담스럽다, 못하겠다 이러면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PD님이 잘 이렇게 막 이렇게 딱 분위기 보시고 그냥 먼저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뭐 입이 그냥 아니, 뭐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컨셉이 죽이 잘만 네 사람이 커피숍 모여갖고 쐈다는 거예요. 약간 이게 순서를 갖춰가지고 그 컨셉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꾸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고맙습니다. 오늘도 너무 애쓰셨어요. 별 말씀. 준비를 많이